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입니다. 요즘 제가 운동을 꽤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운동을 잘못했는지 얼마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전 역시 집에만 있는 게 체질이 맞나 봅니다. 지금 앉아있는 것도 참 고통인데 얼른 읽고 그만 누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셜록 홈즈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고요. 제목은 프란시스 카팍스의 실종.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터키지? 셜록 홈즈가 내 부츠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난 등나무 의자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그것이 무슨 일에나 흥미를 갖는 홈즈의 관심을 끈 모양이었다. 이거? 국산품이야. 옥스퍼드가에 있는 라티머 구두점에서 산 거야.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내가 대답했다. 홈즈가 어이없단 표정으로 눈웃음 지으며 말했다. 목욕 말이야. 목욕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분이 상쾌해지는 영국의 목욕탕에 가지 않고 왜 터키식 목욕탕에 갔었나 이걸 묻고 있는 거야. 몸이 더 나른해지고 값도 비싸지 않나. 지난 2-3일 동안 류머티즘 기미가 있어서 노인네가 된 기분이었거든. 약 대신 터키식 목욕탕이란 말도 있지 않나. 기분이 새로워지고 몸이 깨끗해져. 그런데 홈즈, 부츠를 보고 터키식 목욕탕에 갔다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논리적인 자네에겐 아주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게도 좀 가르쳐 주게나. 추리의 단서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왓슨. 아주 초보 수준의 추리라고. 오늘 아침 누구와 함께 마차를 탔었지? 하고 질문을 해볼까? 어때?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예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 내가 조금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그런가? 과연 자네답군 왓슨. 논리적이고 엄격한 반론이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더라? 그래. 마차에 대한 설명부터 하기로 하지. 자네 눈에도 보이겠지만 외투의 왼쪽 소매와 어깨에 진흙이 튀어있지 않나. 이륜마차의 한가운데 타고 있었다면 진흙은 튀지 않았을 거야. 혹 튀었다 하더라도 왼쪽에만 튀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좌석의 한쪽에 앉아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렇다면 자네에겐 동행이 있었단 얘기가 되지. 그래, 아주 정확하군. 평범하게 짝이 없는 추리지. 그건 그렇다 치고 부츠와 터키식 목욕탕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것도 역시 아주 단순한 추리야. 자넨 구두끈을 조금 특이하게 묶는 버릇이 있어. 그런데 지금 신은 구두를 보면 리본 모양으로 깔끔하게 묶여있지. 그건 평소 자네가 묶는 법과는 다른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네는 구두를 벗었단 얘기지. 그렇다면 누가 그걸 다시 묶었을까? 구두방 아저씨나 목욕탕의 꼬마일 거야. 아직 새 구두니까 구두방 아저씨는 아닐 거고, 그럼 남는 것은 목욕탕이야. 어떤가? 별것 아니지. 그런데 터키식 목욕탕에 다녀온 보람은 있었나? 무슨 말이야? 기분 전환을 위해 터키식 목욕탕에 갔었다고 말한 건 자네였어. 어떤가? 다시 한번 기분 전환을 하러 가지 않겠나? 스위스에 있는 로잔으로 말일세. 내가
왕자님 부럽지 않을 만큼의 여비를 주겠네. 오, 굉장하군. 대체 무슨 일인가? 홈즈가 안락 의자에 등을 기대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친구도 사귀지 않고 여기저기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여자지. 순수하기로 따지자면 그보다 더한 사람도 없을 거야. 때론 세상을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해. 하지만 한편으론 범죄자의 표적이 되기도 쉬워. 믿을 만한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 여자들은 철새 같은 생활을 하지.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건너다녀. 그런 여자들은 또 미심쩍은 하숙, 식사가 딸린 하숙집을 전전하다가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 여우들의 세상에 발을 잘못 들여놓은 병아리와 같은 신세라고 할 수 있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도망쳐 나올 가망이 거의 없어. 백작의 딸인 프란시스 카팍스 양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걱정이 태산일세. 갑자기 이야기가 자세해지기 시작해 난 마음이 조금 놓였다. 홈즈가 수첩을 봤다. 백작의 딸인 프란시스 양은 고 러프턴 백작의 직계 자손 중 유일한 생존자야. 남자 자손들이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그녀에게 상속된 재산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멋진 스페인 보석이 포함되어 있어. 보기 드문 희귀한 방법으로 자른 다이아몬드로 은과 함께 장식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군. 프란시스 양은 이제 막 중년에 접어든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20년 전까지만 해도 빛나는 여자였는데 이상한 운명에 휩싸여 지금은 버려져 떠도는 배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프란시스 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조사해야 하네. 그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 지난 4년 동안 전 가정교사였던 드브니 양에게 2주일 간격으로 편지를 보냈었거든. 드브니 양은 오래전에 은퇴해서 지금은 캠버웰에서 살고 있어. 바로 그 드브니 양이 사건을 의뢰해 왔는데 지난 5주일 동안 편지가 오지 않았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온 편지는 로잔에 있는 내셔널 호텔에서 보낸 것이었어. 프란시스 양은 이미 그곳을 떠났는데 다음 목적지는 알리지 않은 모양이야.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그들은 굉장한 부자니까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했어. 드브니 양 외에 정보를 캐낼 만한 곳이 없나? 단서가 될 만한 다른 무언가를 들고 있었을 만도 한데. 확실한 단서가 한 가지 있어. 바로 은행이지. 독신 여자라 할지라도 생활비는 필요한 법이니까. 은행 통장은 일기장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야. 프란시스 양이 거래하는 은행은 실베스타 은행일세. 그녀의 출납 기록을 조사해봤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수표는 로잔에서 발급받았어. 액수가 크니까 아직 현금이 남아있었을 거야. 그 뒤에 발급받은 수표는 한 장뿐이야. 어디서 누가 발급받았지? 마리 드뱅이란 사람인데 어디서 발급받았는진 모르겠지만 현금화된 곳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몽펠리에에 있는 리옹 은행인데 아직 3주일도 지나지 않았어. 금액은 50파운드야. 마리 드뱅은 어떤 사람이야? 그것도 미리 알아두었네. 마리 드뱅 양은 프란시스 양의 하녀였어. 왜 돈을 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자네라면 곧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아, 잠깐. 내가 조사해야 해? 그래서 로잔까지 여행해달라고 한 거야.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을 의뢰한 에이브러햄스 노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
난 런던을 떠날 순 없어.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 내가 사라진다면 런던 경시청도 쓸쓸해할 거고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거야. 그래서 자네가 가줬으면 하는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정보를 보내게. 한 글자에 2센트나 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기꺼이 답장을 보내겠네. 그로부터 이틀 후 난 로잔에 있는 내셔널 호텔에 도착했다. 유명한 지배인인 모세 씨가 극진한 태도로 날 맞아주었다. 프란시스 양이 여기서 몇 주일을 묵었다고 모세가 말했다. 그 분을 본 사람은 모두 그녀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나이는 40에 가까웠지만 아직도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욱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 지배인은 귀중한 보석에 대해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호텔 직원들이 침실에 있는 여행용 가방이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하녀인 마리 드뱅도 주인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호텔 급사 중 가장 높은 사람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주소는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 몽펠리에에 있는 트라장가 11번지였다. 난 모든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순조롭게 자료를 모아나가는 모습은 홈즈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난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알 수 없는 점이 한 가지 있었다. 프란시스 양은 왜 서둘러 떠난 것일까? 난 그 이유를 밝혀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로잔에서 매우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방에서 몇 개월간 머물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출발해야겠다고 말하고 이곳을 떠났다고 했다. 그 때문에 일주일치 숙박료를 더 지불했다고 한다. 마리 드뱅의 연인인 줄 비버르만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다. 갑자기 출발한 것은 하루나 이틀 전에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키가 크며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찾아왔던 것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야만스러운 사람, 정말 야만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고 줄 비버르만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사람은 마을에 묵고 있었던 듯했다. 호숫가 산책길에서 프란시스 양에게 자꾸만 말을 걸려 하던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그 후에 호텔로 찾아왔었다. 프란시스 양은 만나기를 거부했다. 남자는 영국 사람인데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란시스 양은 호텔을 떠났다. 그러나 줄 비버르만도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 연인인 마리 드뱅이 왜 프란시스 양의 하녀를 그만두었나 하는 점이었다. 그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말하기 싫은 것일까? 원인을 알려면 몽펠리에로 찾아가서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듯했다. 우선은 여기서 1단계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2단계로 프란시스 양이 로잔에 어디로 향했는지를 밝혀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듯했다. 백작의 딸 프란시스는 누군가 뒤를 밟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다. 아니었다면 짐에 바덴 행이라고 확실하게 딱지를 붙여두었을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짐은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독일의 라인 강변에 있는 온천지에 도착해 있었다. 이들 정보는 쿡 여행사의 지점장으로부터 입수한 것이었다. 그래서 난 바덴으로 가기로 했다. 떠나기에 앞서 조사한 내용들을 홈즈에게 전보로 보냈다. 곧 놀림에 가까운 찬사가 담긴 홈즈의 답신이 도착했다. 바덴에서의 행적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프란시스 양은 영국관 호텔에서 2주일간 머물렀다.
그동안 슐레징거 박사 부부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고독한 여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프란시스 양도 종교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보람을 얻게 되었다. 슐레징거 박사의 강한 개성, 깊은 신앙심, 그리고 적극적인 포교 활동으로 좋지 않았던 몸이 드디어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회복기에 있는 성직자 슐레징거를 간호하는 부인을 옆에서 도왔다. 호텔 주인의 말에 의하면 슐레징거 박사는 양 옆구리에 두 여자를 끼고 간호를 받으며 베란다의 안락 의자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박사는 미디안 왕국에 관한 특별 주석이 달려있는 성지 팔레스티나의 지도를 펼쳐놓고 논문을 집필 중이었다고 했다. 곧 병세가 상당히 호전되자 슐레징거 부부는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프란시스 양도 그들과 함께 출발했다. 출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주 전의 일로 이후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고 호텔 지배인은 말했다. 그리고 하녀인 마리 드뱅은 출발 며칠 전에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며 다른 하녀들에게 울며 말하곤 떠났다고 했다. 출발 전에 슐레징거 박사가 일행의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프란시스 카팍스 양에 대해서 물어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한 2주쯤 전에도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호텔 주인이 이렇게 덧붙였다. 이름을 밝혔나요? 아니요. 어쨌든 외모와는 달리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야만스러운 느낌을 주는 남자였나요? 내 유명한 친구인 홈즈의 방법대로 단서들을 연결해가며 이렇게 물었다. 오호, 틀림없이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단한 체구에 턱수염이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검게 타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급스러운 호텔보다는 농부가 묵는 숙소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성격이 거친 사람처럼 보여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썼었죠. 안개가 거쳐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듯 이 수수께끼도 점점 풀려가고 있었다. 이 선량하고 신앙심 깊은 귀족 여인은 어디를 가든 비정하고 기분 나쁜 사내의 추적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무서워서 로잔에서 도망친 것이리라. 그래도 사내는 여전히 여자의 뒤를 쫓고 있다. 언젠간 그녀를 따라잡을 것이다. 아니, 벌써 따라잡았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소식이 끊긴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녀의 동행인 선량한 슐레징거 부부가 그 남자의 폭력과 협박에서 그녀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 이처럼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으로 봐서 아주 무시무시한 음모나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내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바로 그것이었다. 난 홈즈에게 편지를 써서 얼마나 빨리 문제의 핵심을 파헤쳤는지 보고했다. 전보로 답장이 왔다. 슐레징거 박사의 왼쪽 귀는 어떻게 생겼나? 홈즈의 유머 강박에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서 때론 날 화나게 만들곤 했다. 따라서 그런 쓸데없는 농담은 무시하기로 했다. 솔직히 말하면 전보를 받기 전에 몽펠리에로 가서 하녀인 마리 드뱅을 만나고 왔다. 하녀였던 그녀를 찾아서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캐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극진했던 그녀는 자신 외에도 좋은 하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은 곧 결혼을 해야 했기에 조만간 하녀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슬픈 얼굴로 그녀가 말하길 주인은 바덴에 머무르는 동안 그녀에게 화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듯한 그런 질문을 했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일을 그만둘 때 마음이 편했다고 했다. 프란시스 양은 결혼 축하금이라며 마리 드뱅에게 50파운드를 주었다고 했다. 이 하녀는 이상한 사내 때문에 주인인 프란시스 양이 로잔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선 나도 동감했다. 그녀는 호숫가 산책로에서 주인의 손목을 억지로 잡으려 하던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여주인이 슐레 징거 부부를 따라 런던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난폭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사내를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프란시스 양은 그 점에 대해선 마리 드뱅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었다. 거기까지 얘기한 뒤 갑자기 마리 드뱅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얼굴에 놀라움과 공포로 굳어 있었다. 어머! 그 사람이 아직도 쫓아다니고 있어요. 저 사람이에요. 방금 말한 그 사람이에요.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밖을 보니 검게 탄 얼굴에 턱수염을 기른 거구의 사내가 거리 한복판을 천천히 걸어가며 자꾸만 집의 본질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사내 역시 나처럼 마리 드뱅의 뒤를 쫓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나도 모르게 밖으로 뛰어나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참 오랜만에 책을 읽으니까 발음이 계속 꼬이고 쉽지 않네요. 다시 자주자주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